14일 목요일에 찾아뵙습니다.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네, 지금 오늘 좀 다르게 입어봤는데 예, 조명이 좀 안 받쳐주는 것 같네요. 너무 달걀 귀신 같기도 하고. 귀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오늘 시크하게 입고 오셨길래 오늘 좀 시크해. 오토바이 타고 오셨나 싶었어요. 하나 뽑았어요. 아, 진짜? 태워드릴까요? 네, 태워주세요 이따가. 그 사무실까지. 무게 비중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뒤에 타면 떨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요즘에 날씨가 좀 네. 춥잖아요. 쌀쌀하네요. 네, 근데 우리 진짜 날씨는 좀 쌀쌀한데 시장에는 좀 온기가 불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기둥. 앵커님이 나오니까 지수가 날아간다 이제. 네, 왜 이러세요? 모르겠어요. 부사제가 와서 그런가. 자, 오늘은 저희가요 특별하게 귀한 분을 모셔서 이분이랑 같이 바로 미장 체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정광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초면이긴 한데 우리 돈돈에 한번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좋았으니까 다시 또 나오신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네. 뭐가 좋으셨어요? 되게 이제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뭐 주제나 이런 것들도 네. 조금 이렇게 그때 제일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콕콕 집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저도 편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좋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진짜 굉장히 좋으세요. 소리가 저 톤 다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같이 다운로드 또 안 되니까 주변에 그럼 좋으신 만큼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저 어제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이제 일단은 저희가 간밤에 있었던 이제 미장 정리부터 좀 해볼 텐데 올랐어요. 지지도 않고 올랐어요. 네, 어제 시즌 않고 올랐어요. 물론 어제 근데 보합에서 시작했지 않아요? 일단 보합에서 시작을 했고 네. 사실 어제 선물 시장에서는 좀 빠져가지고 좀 우려 섞인 예상도 있었는데 네. 장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그냥 2%대까지 올라버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이미 선반영 됐다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제 또 리커창 중국 총리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양책.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국무원에서 그런 지준율 인하를 얘기했을 때 보통 네. 2-3일 내에 그 행동을 개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네요, 중국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직은 목요일이니까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또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상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동결의 의미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왜냐면 오늘 이창용 총재가 오늘 부재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동결을 하게 되면 또 시장이 또 한번 중국에 대한 지준율 인하 기대감으로 갈 수도. 오늘 불나방을 지르지 않을까. 저 생각을 진짜 해보고 너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어제 사실 시장이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참 다른 것 같아요. 금리 맞아요. 인상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였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맞아요. 별로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대표님? 네, 어제 JP모건 실적이 나왔었는데 네네네. 생각보다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충당금을 조금 더 예상보다 많이 쌓은 부분이고, 충당금. 네,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요즘엔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몇몇 이제 부채를 내신 분들은 이거 이자를 갚기도 좀 벅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디폴트 리스크 또 추가가 되는 게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일부 좀 반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미스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어닝 미스 때문에 사실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열리는 건데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업에서 이렇게 조금 미스가 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진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게 더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델타 같은 경우는 잘 나와서 리오프닝 관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사실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실적 시즌이 항상 저희 눈높이보다도 훨씬 잘 나왔었거든요. 기저 효과가 네, 컸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실적 시즌은 왜 중요해졌냐면 코로나19 실적이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분들 예상치를 거의 한 20% 정도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은 평균 지난 5년간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익이 잘 나오는 규모가 8에서 9%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딱 5년 평균으로 잘 나왔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5년 평균 대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네. 이게 그 사실 금리 올린다는 말만 했지 시중 금리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실제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번 실적 시즌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3월달에 들어와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커머디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과연 그러면 이거 가격 전가를 제대로 기업들이 하고 있느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이번 실적에서 투자자들은 이게 너무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잘 나오게 되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일단은 당분간은 실적을 좀 이렇게 아주 그 조심스럽게 투자자들이 바라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어제 오늘 주식 시장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어제 CPI 지수를 발표를 했고 이제 뭐 대부분의 시각은 피크아웃이다. 인플레이션 끝이다. 이제는 뭐 끝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네. 제 생각은 왜냐하면 결국엔 중국 락다운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고 다시 해지가 되면,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유가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해지가 되면 다시 유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하게 되면은 제 생각은 5월 6월까지는 계속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계속해서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몇 가지들 좀 지표들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첫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유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게 100달러를 네, 네. 웃돌고 있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작년도에 평균 유가가 60불 중후반대였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지기 전에도 90불을 넘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게 150, 200 가냐라는 거를 반대로 해보면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냐라고 해봤었을 때 네. 이게 그렇게 뭐 90불 정도가 바텀이다라고 해버리면 작년 대비 50% 오르는 유가가 있으니까 네. 물가가 내려오기가 쉽지는 않다. 이고 이번에 이제 그 코어 CPI가 이제 근원 CPI가 어쨌든 예상보다 낮으면서 네. 네,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작년하고 완전히 반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 3, 4월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오르기 시작할 때 연준이 꺼낸 말이 일시적이다. 그죠. 예,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가지고 온 항목이 뭐 중고차 이런 요인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코어 CPI가 예상보다 내려왔던, 그러니까 그 적게 올랐던 이유가 중고차가 많이 빠졌어요. 그걸 제외하고 보면 예상치만큼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말씀드리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빼고 네. 예, 나머지인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는 주거비, 그 다음에는 보건 의료비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한 절반을 차지를 하는데 네. 코어 중에서요. 근데 이거는 각각 전월 대비 0.5, 0.6% 속도로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연유라 하면 이게 6% 이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 3%의 코어 CPI가 나오게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전히 잡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인플레 뭐 피크아웃 얘기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일단 10년물 금리 자체가 이제 안정을 좀 찾으면서, 물론 아직까지 2년이랑 10년의 갭 차이는 0.3 정도밖에 안 되면 안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더라도 어제 국장에서 봤을 때는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어마켓 랠리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오늘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원했는데, 네. 그러면은 추세 상승은 좀 아니고
베어마켓 랠리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아직은 좀 확인을 좀 많이 해야 할 게 남았다. 안정 국면은 예, 예, 아직은 예. 아니다. 네. 그래도 5월에 있을 50bp 인상이나 이런 QT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이 된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만큼 금리가 빠르게 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연준이 그래서 그 매파성이라는 게 네. 이것도 모멘텀이 있을 거잖아요. 점점 강해지는. 그리고 그게 피크를 찍는 시기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피크를 찍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작년에 좀 실기를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빠르게 이 강도를 높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를 현실에 맞도록 지금 너무 높은 인플레 현실에 맞도록까지는 못 올렸다. 발언의 수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이 좀 더 충격 받을 게 많다 이거네요. 반대로 말하면. 아직까지는 연준이 예. 그 투자자의 편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쵸, 결국에는 중요하죠. 바이든 워낙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그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으려고 할 그렇지, 테고 정상화. 네.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 안에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잡으려고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5월 6월에 어떻게 보면 이때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세게 올리고 세게 한번 하고 물가 다 잡았네. 고용도 좋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나스닥이나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바닥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7, 8, 9월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너무나도 사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게 바이든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손 놓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많이 꼬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게 이렇게 실수들이 누적이 돼가지고서 70년대가 계속해서 고도로 높은 인플레가 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시장이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뭐 지금 어떤 쪽에서 실기를 좀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사실 금리 인상이나 QT가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했어야 된다. QT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시기적으로 좀 예. 늦어버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는 네. 그 파월 의장의 재선임이 너무 늦게 되었다라는 거고 연준의 인사들이 너무 공화당으로 채워져 있으니 민주당으로 바꾸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연준 인사들이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캔들이 한번 크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확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첫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 3월 의사록을 확인을 해보면 3월달 회의에서 50bp를 올리려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25bp로 마음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3월달에 연준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많이들 이제 실제 금리 올렸으니까는 주식 올라가야 돼. 그거 봐라 50bp 못 올리고 25bp 올리지 않느냐 여전히 굉장히 완화적이다 말씀들 하셨는데 연준은 완전히 지금 안면 보유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터져서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비리기적으로 가버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좀 겹쳐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인플레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게 있거든요. 옆집에서 뭐 가령 그 떡볶이 파는 거 1,000원 올리면 저도 옆집에서 붕어빵 1,000원 올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 심리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5월하고 6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름까지 해서는 훨씬 빠르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또 맞다. 잡힐 수 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간 선거까지도 장단 예. 맞추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블레이너드 총리도 미리 시그널 주고 있잖아요. 갑자기 네. 초비둘기파 언니가 갑자기 처라고 몇- 하신 거 몇- 아니죠? 네? 처비둘기파라고 초, 하신 거 아니죠? 초 슈퍼. 그래서 네. 워낙 외파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다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5월 6월에 그냥 이걸 맞추자라는 하는 느낌이 좀 뉘앙스가 좀 이제 더 이상의 더 나올 악재는 이제 없지는 않나라는 갑자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었어요. 뭐 미리 연준의 입장에서 이제 미리 언지를 주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막상 올리고 나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쇼크가 오진 않았으니까 뭐 그러길 기대를 해보겠지만 사실 그죠. 금리 인상기에 사실 그 지수가 거의 빠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한번 뭐 오늘 사실 미리 질문에도 있어가지고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뭐 금리를 인상해 나가거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증시가 대체로 올랐었습니다. 네, 대체로 올랐었다는 거는 예를 들어 드리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과거 70년간 10번 있었거든요. 와. 근데 그 10번 중에서 경기 침체까지 19개월이 평균 걸렸다고 하는데 네. 그 사이 평균 주식 시장 수익률이 4% 플러스입니다. 음. 그리고 그 뒤에 또한 1년여까지 합치면은 10% 이상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 이후에는 인플레를 경험을 못했고요. 그 이전은 인플레를 경험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80년 이후로 보면은 리세션까지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11%고요. 그 80년 이전 것들은 역전 후에 리세션까지 마이너스 평균 요거 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각 차이가 확 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과거 같은 높은 인플레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로 보느냐라고 하면 안 좋아지는 거, 안 좋게 보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래봤자 얼마 못 오르고 말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서 금리를 올려가도 뭐 좀 역전이 되어도 시장은 계속 괜찮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플레가 그럼 요즘의 오느냐, 시장 마느냐. 심리는 전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되도록 빠르게 뭔가 잡아야 된다. 저는 심지어는 75bp 인상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거든요. 정말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인플레이션 심리는 잡히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과연 연준이 그거를 할지는 모르겠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과연 연준에서는 뭘 보고서 매파성을 올려가고 줄여 나가느냐라고 하면 혹시 요 PC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나요? 화면? 아 연결이요? 네. 화면이요? 제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네. 네. 저희 제작진. 예, 제작진. 예, 예. 네.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예. 말씀을 드렸었을 때, 네. 깜짝. 아이고. 어떤 뭐 지표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부터 인플레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연준에서는 괜찮다 했거든요. 그렇죠. 일시적이다. 네, 네. 그러면서 연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까지도 지원 사격을 합니다. 뭐 고용 물가 이 두 가지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얘기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네. 그 5년 기대 인플레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거는 향후 5년 평균 인플레 어떻게 보냐라는 거에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연준이나 심지어 백악관에서조차 레포트를 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뭐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잘 이제 앵커드 돼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5년이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그로부터 향후 5년간 평균적으로 인플레가 몇 프로 올 걸로 기대하느냐 이거든요. 그게 평균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였어요. 네. 작년에 그렇게 인플레가 높게 와도요. 음.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상단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치가 내려오게 되면 아마 연준도 발언을 좀 바꿀 거예요. 연준 위원들도. 그런데 이 수치가 계속해서 2.2나 2.3 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 2.4 뭐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금융위기 이후의 평균보다도 올라가 버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매파성을 거둘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저희도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보시는 네, 네. 분들도?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연준이 자료를 다 집대성해가지고 온라인에 공개를 하는 게 네. 프레드라고 있어요. FIED라고. 아, 네네네. 프레드 치시고 그 다음에 아, 이제 그 5년에서 그 OY 해서 네. 그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치시면은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 숫자 보시면은 과거 것까지 이렇게 네. 확인이 되세요. 지난번에 과장님 네, 한번 읽었던 말씀하셨던 네. 사이트가 있어요. 프레드에서 지금 화면은 공유가 좀 어렵습니까? 네, 지금 연결이 조금 네.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 좀 말로 조금만 더 네. 요거를 드리면 네. 이 지표가 아주 먼 미래 인플레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유가에 네, 요 숫자가 구조적으로 확 한번 떨어진 때가 있어요. 네. 그게 2014년인데 그때가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엄청 나오면서 유가가 120불하던 게 30불 때까지 떨어졌던 때거든요. 그때 이 5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사실 2013년에 테이퍼링 하면서 14년, 15년 이럴 때 뭐
연 4회 정도는 금리 인상하겠다 했던 거를 1회씩으로 다 줄였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기대 인플레가 너무 내려가니까 계속해서 이 그 긴축도 좀 완화적으로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이때를 보시면서 연준은 긴축해도 완화적이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거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 상승을 뜻하는 거니까 유가도 그 말씀하신 지표랑 비례해서 움직이는 거네요. 네, 네. 아하. 네, 지금 뭐 과장님 연결해 주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켜진 것 같은데 일단 네. 한번 인플레이트 사이트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예. 혹시 그게 있을까요? 그 티저나 번호가? 어. 이게 맞나요? 네, 저희 지금 아, 여기 이제 그 하나요? 5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요게 이제 예, 맞습니다. 그 맞네요. 10년이고요. 5에 클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네. 그 예. 프레드 OI OI 예. 맞습니다. 그 숫자 5 해서 예. 무슨 말인지 예. OI 맞죠? 그래서 예, 하시면은 네. OI 맞습니까? 예, 그냥 구글에서 아니시면 바로 네. 이렇게 그래서 프레드 그다음에 예. 맞습니까? 아, 예, 그러시면은- OI 예. 인플레이션. 네, 맞습니다. 빠르죠. 네. 이렇게 하면 최근에 저게 이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맨 네. 끝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지 연준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거예요? 2.2에서 2.3 정도면 아, 그러면은 그래도 좀 잘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2에서 2.3이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네네, 수치인데? 감내할 수 있는 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네. 그럼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금리를 그럼 몇 번 정도 올려야 이게 뭐 잡히고 이런 게 있나요? 뭐 우리가 기준치를 해볼 수 있는 게? 연준의 말로만 봐가지고서는 네. 연준에서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2% 중반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 좀 높게 한 3% 내외까지는 금리를 일단 올리지 않을까, 올릴 계획이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지표가 상당히 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장 FOMC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금통위가 있는데 뭐 어찌됐건 이쪽으로 이제 잘 기준을 잡아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국장 이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피크한 얘기가 나오면서 음. 기관도 이제 매수에 조금 가담을 했나 이제 시작이 됐나 싶으면서도 유가 얘기 아무래도 원자재 부담이 있고 아직까지 우크라발 이슈가 있고 오늘도 옵션 만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약간 주춤거리고 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수급은 어느 정도 돼야 좀 안정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네, 그 한국장이 크게 가려면 네. 사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 그게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매달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펀드 매니저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음.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포지션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데 현재 금융위기 때보다도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와, 그러니까 네. 이 부정론이 거의 최대치에 달해 있다. 신흥 시장에 대한 부정론이요? 전체적인 금융 자산 시장에 대해서 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만큼 주식을 팔았느냐라고 하면 안 팔고 있어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마음은 저는 너무 이해는 사실 되는 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는 보여요. 막 네. 금리도 엄청 올려야 된다 하고 인플레도 어떡하나, 뭐 러시아 전쟁도 우크라이나 있고. 어떡하나 하는데 네. 그런데 증시가 쉽게 빠질까?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파티에서 증시 벌써 10% 20% 빠졌는데 팔면은 파티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닐까? 그런 약간 생각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투자자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네.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팔지 않나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그럼 전체적인 포지션은 그렇고 주식은 네. 그럼 그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이제 좀 우려가 될 때는 잘 아는 쪽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들이 주식을 사놓긴 했는데 이게 미국 증시나 이런 데로 몰려가 있는 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조금 계속 줄여 나가면서
예, 그 자기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쪽도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나스닥도.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사서 주식 포지션은 과거처럼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외국인이 파는 것 같은 게 아마 그런 식의 좀 메커니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안정이 돼야지 신흥 시장으로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뭐 전쟁 이슈라든지 네. 인플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아마도 또 들어오는 속도가 또 굉장히 또 반대 속도도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 보시면은 가령 뭐 과거에도 그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가 따라잡을 때 한 번에 확 따라잡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 심리들이 있으면 네. 또 한국장이 선물 매매나 이런 가격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한 번에 확 들어와서 가격 반영을 해버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매크로랑 이런 거 말씀을 돌고 돌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장 정말 얘기하면서도요. 어려운데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 건데 일단은 유가 오르고 있죠. 예. 최근에 달러 인덱스도 고점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달러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한국 시장에 올 수 있는 여력도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원자재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물론 이번에 의외로 좀 잘 나오는 경향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시장에서 조금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도 많이 해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어쨌건 수급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때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뭔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그럼 국장 전략은 지금은 길게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뭐. 네, 뭐 사실 이런 요인들은 매크로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이잖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회사가 해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골라야 된다. 네. 투자를 어떤 거를 할까 해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정말로 미래가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런 거를 정말로 잘 예상을 하셔서 성장주를 고르면 제일 좋죠. 네. 그런데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이잖아요. 진짜로 예상을 한다는 건. 그럼 좀 더 손쉬운 거는 주주 환원책을 뭐 배당을 정책을 더 잘해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을 잘하는 기업들한테 일단은 좀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안전판도 마련이 되고 오히려 또 수익도 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빠졌다 말씀하시고 사실 이걸 가지고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총이 400조 중반인데 우선주까지 합쳐서요. 근데 현금이 지금도 120조 있는데 연말 되면 100조 중반 한 2년 정도 있으면 200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대해 가지고서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면은 왜 좀 그 주가가 다른 해외 IT 대비해서도 부진하냐라고 해봤었을 때는 주주 환원책이 부진합니다. 그러니까는 연간으로 10조 정도 배당하는 거 빼고는 없거든요. 과거에 2018년 초까지 그때 액면 분할 50대 1 했었던 그 시기까지가 배당도 하면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까지도 했던 시기거든요. 그때는 해외 IT 기업들하고 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주가 흐름에서. 네. 근데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현금이 계속 쌓이게 되기만 하는 삼성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많이 하신 거죠. 지금도 저는 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낸다라고 해버리면은 네. 지금의 뭐 미래에 대한 뭐 PC 수요가 부진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뚫고서 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콩콜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뭐 사실 뭐 GOS 논란도 있었고 어떻게 삼성전자도 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제 이번 콩콜에서 새로운 다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난 좀 그런 생각도 좀 사실 워낙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콩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 뭐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 치고 사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워낙 주변에서도 워낙 많이 하고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 시크니컬, 네. 철강, 조선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쪽은 지금의
이런 뭐 유가 변동이나 그러니까 이 매크로 요인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예상을 해야지 이 기업들도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게 그런 매크로 요인이 없는 회사를 그냥 투자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는 방어주 아주- 쪽인가요? 아주 이제 그 뭐 러시아나 뭐 유가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네. 좀 작은 개별주들 이런 데들로 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테마- 보니까 네. 엔터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쪽을 예전부터 아주 좋아합니다. 엔터주는 그런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보세요? 사실 생각해 볼 때 뭐 유가가 100불이 되나 50불이 되나 네. 여기는 그거보다는 좋은 노래를 내야 되는 공연을 해야 되는 그게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BTS 콘서트 가려면 비행기표 끊어야 되는데. 그 이제 그거는 본인이 부담을 어제 안전하연을 출발하신 것 예.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이제 예로 들어드린 게 그겁니다. 이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오히려 또 엔터주는 상대적으로. 주가 좋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예. 그런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조금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한 게 뭐 국채금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기술주들이 좀 선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그널이 어제 우리 장에서 바로 좀 나타난 게 전기차 플랫폼 이쪽으로 뭐 완성차, 부품주 다 좋았지만 전기차가 이제 진짜로 시대를 여나 싶을 정도로 뭐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버렸고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움직이는 테마성이다. 아니면 이쪽으로 진짜 이제 추세적으로 뭔가 반등의 시그널이다. 시장이 열렸다. 예. 네.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주 환원책이 좀 쉬운 방법이고 네.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미래 성장할 기업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사실 한국의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한국이 잘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좀 대표적인 부분이 2차 전지거든요. 배터리.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대기 수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한 번씩 이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가질 때마다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쪽에서도 아마도 뭐 엔솔이 그 가장 이제 대표주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주가적으로 못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일단 맨 처음에는 엔솔을 투자자들이 볼 거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크게 답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네. 조금씩은 아니 그러면 소재하고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은 투자는 많이 할 거니까는 장비 장비주는 쪽으로. 좋을 수 있는 것 어. 아닐까라는 식으로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한 의문에는 뭐 가지시는 분들이 없죠. 근데 그 사이에서 대표주가 지금 상대적으로 갈 수 없다면 나머지 쪽에서 좀 칼날을 내보자. 그런 그 심리들이 좀 작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도 펀드 매매를 하셨으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미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임이나 LNF나 같은 경우는 이미 2025년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밸류를 땡겨서 어떻게 주가가 올랐던 부분인데 많이 갔죠. 뭐 실제로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이제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는 단계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미 땡겨 왔는데. 그러니까 소재는 조금 줄이고 장비 쪽으로 보라는 게 그런 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그 주식들이 네. 조금 이제 매물 부담을 좀 차익 받았었던 실현, 많이 나왔죠. 네. 그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펀드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또 네. 소위 이제 자금을 맡기신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 것들도 현실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워낙 2차 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올해는 또 급격하게 포트를 바꾸면서 좀 사달이 났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올해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뭐 주주 환원 이쪽을 이제 키워드로는 좋습니다. 주셨지만 사실 섹터로 구분을 또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어느 쪽을 보세요? 이제 전통적으로 잘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해주는 곳은 네. 통신. 아. 그 다음에는 좀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일부 그냥 개별 기업들이 과거에는 그런 생각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주 가치를 증대해 준다고 했는데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는 좀 마음을 바꿔 가지고서
미국식의 이런 부분을 채택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섹터로 고르자면 이런 섹터가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기업들 중에서 이런 좀 장기 비전을 좀 세우려고 한다든지 그런 데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신이라 하면 5G 얘기하시는 거죠. 통신 대표 그냥 뭐 KT나 SKT나 이런 데들이 대형 예예 대체적으로는 환원을 잘한다. 예예. 그들도 주가 흐름을 한번 보셨어요? 최근에- 조금씩 맞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그 18년도 하반기도 같은 현상인데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배당주를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네. 금리가 내려가면 그 금리 수준 대비해서 배당을 잘 주니 배당주가 좋을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성장주들이 할인율 측면에서 그치. 밸류에이션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배당주는 소외가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 배당주 성격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국내장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런 주식들인데 글로벌로 봤었을 때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일 각광받는 쪽은 리츠입니다. 리츠. 예. 리츠가 글로벌은 많이 크게 활성화돼 있고 리츠 주식들의 경우에 원래는 이제 고배당을 주는데 그동안 너무 저금리다 보니까는 성장주로 다 돈이 가버려서 생각보다는 각광을 못 받았었던 게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리치면 예, 한국 예. 토지 신탁 이런 종목 아닌가? 우리나라는 좀 적어요. 예. 그 이제 그 몇몇 개들 대표적인 게 있기는 하죠. 네.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은 글로벌에 비해서는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적죠. 한국은. 국내에서는 못 찾겠네요. 네, 한국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통신이나 뭐 금융이나 리츠나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그런 네네. 섹터인데 구미가 좀 당길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실적에 대한 부담과 매크로 변수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주주 환원 정책이고. 저는 오늘 나왔을 때 조금 이제는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뉘앙스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매니저님이 이게 경영으로서의 보는 시각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리서치 쪽에서 보는 뷰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상당히 또 보수적인 뷰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얘기 듣다가 뭐 질문할지 까먹었어요. 과장님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생각해볼게요. 까먹었어. 네. 정리하다가.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아까 실적 얘기를 하셨던 게 이번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금융주 얘기를 했지만은 보니까 애플이랑 인텔이 4월 27일, 28일 좀 몰려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나스닥도 많이 빠졌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잘 나왔지만 뭐 애플이나 인텔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어제 보니까는 레포트 회사에서 나온 거 하나가 애플이 이번 그 4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주주 환원책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하나. 예, 지금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서 좀 생산 차질이나 중국에서 받는 부분들은 조금은 뭐 이제는 애플이 하드웨어 파는 데에서 소프트웨어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구독이나 이런 부분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인 거고 주주 환원책이 더 커지면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레포트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표주들이 실적이 뭐 그렇게 험악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그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 못 들어본 기업들을 해야 될까요? 이게 대표적인 회사들은 가격 정가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근데 뭐 10개 기업이 있다면 2-3개는 그렇겠지만 나머지들은 내가 가격 올리면은 안 사주지 않을까? 판매가 부진해지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애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나왔을 때 합산한 숫자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다음 주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도 네. 약간은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네, 좀 네. 가격 전이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게 결국 건설주도 정책적 관련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뭐 최근에도 뭐 철근 가격, 레미콘 가격 계속 맞아요. 이런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판가 인상 안 해주게 되면은 맞아. 아예 공급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도 아까 앞서서 과장님 보여주신 기사 중에 뭐 철강 가격이랑 관련해가지고 완성차랑 딜을 하고 있고 조선 쪽이랑도 딜을 하고 있는데 뭐 완성차는 조금 그래도 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주들의 입장은 좀 부담인가 봐요. 어떻게 보면 다시 바닥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자재가 결국 이걸 막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새롭게 좀 유행하는 단어가 네. 너무 올라서 수요 파괴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수요 파괴. 예, 너무 부담돼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는 저희도 서울 시내 다니는데 차가 좀 덜 막히는 것 같다. 좀 이제 덜 타게 된다 이런 싫어할까요? 부분이죠.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가격리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 부분이 나타나느냐 실제로. 그게 숫자로 나왔나?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부정적이겠죠. 실적 전망에서도요. 예.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그렇죠.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내가 하나로는 부족한 것 이게 같은데. 보시면 이제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면 실적 보면은 계속 좋아요. 네. 근데 주가가 그동안 안 올라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공급 대란이나 원자재 가격에 대한 포함 때문인가? 저 이제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질문을 굉장히 저도 많이 받는 중에 하나가 왜 실적이 좋은데 현대차는 그렇게 안 올라왔냐? 주가가. 네, 주가가.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결국 재고가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 계속 이제 재고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그 반도체 공급 대란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차 팔 수 있는 게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지금도 리드 타임까지 엄청 오래 그래서 걸리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게 네. 반도체 대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시기를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IT와 자동차에 대한 투신 자체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은 근데 중국 봉쇄 영향 때문에 그렇게 정상화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네. 이 다른 부분하고 차량용 반도체하고는 네.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고급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저가형이 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데냐라고 하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보다 좀 떨어지는 데들이 만듭니다. 영업이익률도 떨어지는 부품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만드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투자되는 기계나 이런 것들도 좀 구형들이에요. 근데 이 지금 수급난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이 구형 기계들을 대규모로 투자를 하기에는 이걸 잘못해버리면 가뜩이나 마진율이 낮은데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현상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기계만 사실 만들어내고 하면 여기에서 뿜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기가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은 마진을 크게 훼손을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가중시키는 거는 중간에 유통상들 중에서 이거를 좀 파킹해놓고 있는 데들이 있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아무도 제대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언제 풀릴 거냐라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근데 사실 돈만 조금 들이면은 완전히 풀릴 수 있는 요소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일종의 희망 고문 같은 것이 되어서 작년에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풀린다 했지만 아직까지 안 풀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망설이다가 온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차량 주문하시면은 연식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근데 차를 살 때에 각종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만 좀 뺀다 그러면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맞아. 그러니까는 핵심으로 차가 돌아가는데 만드는 쪽으로는 차량용 반도체를 재조정을 해가지고서 거기는 지금 쇼티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편의 시설 하는 쪽의 것들이 몇 개가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저는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좋은 사안이기는 하나 네.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또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또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거의 제공을 안 하면서 제값 받고 차를 팔고 있어요. 맞아요. 중고차 가격도 엄청 치솟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자동차 쪽은 고민은 그러면 다시 이게 재개가 됐었을 때에는 이 기업들끼리 또 경쟁을 무리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이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만드는 차량들한테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차량용 쪽에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전통적인 그 내연기관,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걸 만드는 거, 결국에는 자율주행 해서 내연기관 쪽만 잘해서 이익이 잘 나는 걸로는 사실 주가가 잘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여기에 친환경이 얹혀져야지
그래야지 주가가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걸로 투자 내가 대상으로 잘 삼을 만하다라고 되려면은 결국은 자율주행 쪽이 뭔가가 붙어 있다, 이런 게 좀 잘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나머지 지금 공급망 쪽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만드는 거나 내연기관 만드는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사실 그걸 뛰어넘는 좀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만으로는 좀 주가 부양의 모멘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역시 네. 메이저 출신이라서 예.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다 깔려 네네. 있습니다. 와, 확실히 이제 네. 저희가 계속 모셔가지고 그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네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맵이 짜자자장 연결이 되면서 예. 그래서 저도 일부러 다른 섹터 하나씩 물어보는 이유가 아, 역시 내공이 다르시네. 또 할까요? 진짜? 일단은 뭐 궁금한 건 워낙 많기는 하지만은 사실 네. 뭐 이번에 시장이 오늘도 뭐 긍정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는 것 같고 네. 뭐 중국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네. 하시는데 예. 일단은 뭐 저 근데 그 주식할 때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방망이 짧게 잡으세요? 요즘 같은 때는 좀 길게 모아서 줍줍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성향에 따라서 뭐. 내가 이 주식을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들어가느냐라고 네. 하는 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좋게 보면 사실 증시가 한국 증시 20% 빠졌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거면 지금부터 계속 해가지고 조금씩 사겠다. 뭐 그거는 너무 좋은 방법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단순히 좀 많이 과매도인 것 같아서 적정 레벨 대비해선 좀 떨어진 것 같다 해서 사신다면 그건 진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근데 뭐 생각을 하고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누가 안 좋다고 평가하겠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너무 정책이고 행보가 이어지니까 네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적금처럼 넣으려고 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1년 지금 금리보다 낮잖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는 그런 범주를 좀 넘어서는 기업이라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니까. 아, 그치. 네네네. 만약에 전자가 다시 9만 전자가 돼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에서 거의 뭐 한 30%는 올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증시도 우리나라 코스피도 못해도 15% 이상은 올라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점, 그러니까 3천은 무조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그럴 만한 환경이냐라는 게 딱 들어와 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그럼 말고 사실 뭐 D램 가격, 낸드 가격 뭐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3분기 때 DDR5가 출시 예정인데 그때 가면은 조금 반등할 여지가 크지 않을까요? 반도체 비중이 워낙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사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IT의 반등은 3분기점으로 좀 다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는 큰 기대하지 마라. 핸드폰도 뭐 새로 나온 것도 없고 이러니까 왜냐면은 갤럭시 폴드 또 보니까 3분기 때 나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어차피 2분기는 FOMC도 있을 거고 약간 조금은 간망하는 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음 주에 네, 당장 네. 빅테크 실적 발표되면 분위기 반전되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또 3분기에 하라는 건 항상 뭐예요 이거? 항상 몸살이는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뭡니까? 그래서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뭐 지금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이제 실제 근무했을 때 과거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삼성전자는 펀드 매니저들의 최대 고민입니다. 사실 전자가 잘 올라갈 때는 저희는 시장을 아웃퍼폼 해야 되는데 네. 아웃퍼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삼성전자를 오버웨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성향 자체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하는 하우스는 아니었긴 한데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그 이제 개별주 장세가 크게 두 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언제였냐면 2012년부터 해서 15년까지 중순까지 왔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도 뭐 수익률 회사 자체가 1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당시가 중국 관련주 아모레라든지 예. 그 다음에 그 한미약품 같이 에로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15년도 여름까지 증시가 엄청 좋았어요. 개별주만. 그러면 주도 섹터가 없이 지금 같은 분위기였다. 그때는 삼성전자가 예. 1000대를 받았었죠. 아. 근데 그 뒤에 15년도 하반기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그 뒤에 16년도 제 생각에 설 지난 직후부터인데 네. 삼성전자부터 반등을 했고 나머지는 완전 다 죽이면서 갔죠. 삼전이 갈 때 특징이에요. 아무도 안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에 사야 되면 다 팔고 삼성전자 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최고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할 때 이 나머지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부분을 저희 이제 그 마케팅 쪽에서 들었는데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야 되지 않을까였고 두 번째 사례가 2018년인데요. 2017, 18년에서 또 그때 개별주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18년도 하반기가 아까 지금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때가요. 엔터주랑 게임주, 그 다음에 손보주들, 그리고 몇몇 방어주들, 통신하고 뭐 강원랜드나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네네. 거기에 환율이 높으니까 섬유 OEM이 좋았어요. 그때 당연히 전자는 안 좋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그 뒤엔 결국은 이주식들도 빠집니다. 경기가 나쁘고 이러니까 빠지고 난 이후에 19년 초부터 반등할 때는 또 전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전자에 다시 해서 없거든요. 다시 담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그 21년도 초부터 해서 네. 사실상의 개별주 장세입니다. 지금 네. 계속 왔어요. 1년 이상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멈추고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부정적인 수급이 한번 다 배출이 되고 나면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될 거는 삼성전자다. 과거 사례로 봐서는. 네.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되니까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네요. 야, 그런 날이 뭐 항상 그래서 우리도 막 차트 볼 때 비슷한 차트 찾고 이렇게 하는 그죠. 게 뭐 시장에서는 꼭 반복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희망 삼아서 희망을 담아 보겠습니다. 염원해 볼게요. 아, 오늘 진짜 시장이 참 어렵고 저희도 질문 드리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 대표님 뷰 좋게 볼 때까지 불러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뷰가 바뀔 때까지 지긋지긋해서 안 나올 때까지 시장 이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까지 불러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셔볼게요. 네. 자,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